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설이 되면 모여서 선물도 주고받고 음식도 먹고 안부도 묻고 참기름도 받아오고 정치 이야기로 눈살도 찌푸리던 일상이 슬그머니 그립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인간은 누군가 대화를 해야 하고 어딘가에서 공동체로 소속도 되어야 하겠지요. 싸우기도 하지만 화해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종대의 뉴스업에서 특별한 밥상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김종대의 뉴스업 설날 특집 정치밥상 지피지기 백전백승인데요.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 출연자의 평소 인품 또는 정치적 성향과 상관이 거의 없다시피 한 있어도 조금만 있는 가상의 정치 토크입니다. 여러분들의 설날이 조금이라도 덜 허전하도록 제작진이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힘들어도 웃음이 많은 한 해 기원하면서 지금 출발합니다. 기준 아웃, 기분 아웃, 기운 아웃. 김종대의 뉴스 아웃. 설날 특집 가상 정치 코믹 토크 지피지기 백전백승. 오늘 저와 함께할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뉴스업의 든든한 지킴이 무엇이로든 변신하는 두 분 정치 화상 김수민, 정치 빙하 김민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이곳에 와서 이게 뭔 방송인가 상당히 어리둥절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후에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알면 더욱 놀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빙하 화산도 그런 험난한 일을 겪으면서 오늘의 안정감 얻은 것이니까요. 이준석 의원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청주 사는 김종대의 별명은 팔랑비다. 그의 귀가 날개처럼 펄럭거릴 때는 주로 선거철이었다. 일생에 걸쳐 그는 많은 선거에 출마했고 낙선하기를 지속했다. 실패를 거듭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에게는 용기가 있었다. 그는 늘 꿈과 희망에 부풀어 한 해 한 해 새로운 선거를 기다렸다. 그는 코앞에 다가온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시장 선거 뉴스를 궁금해하는지는 그로서는 알 수도 없고 그의 관심사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왜 시장 선거에 관심이 있는지는 잘 알고 있었다. 그의 꿈은 2021년이 아니라 2022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었다. 김종대의 태권 선언. 그에게 그 글자는 황금처럼 유혹적이었다. 그는 자다가도 가슴이 뛰었다. 마침 그에게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세 쌍둥이 아들이 있었다. 세 아들은 10초 간격으로 태어났다. 이웃들은 혀를 끌끌 찼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지나친 출마 때문에 어찌나 고생을 했던지 정치라면 신물이 났다. 반항도 많이 했다. 그러나 이를 어쩌겠는가. 보고 들은 것이 정치뿐인데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법이었다. 세 아들 다 각자 정치 컨설팅의 세계에 뛰어들었고 세 아들 모두 많은 후보들을 당선시켰다. 세 아들이 당선시킨 후보자들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16대 대통령 선거 예측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 유력이 떴습니다. 하여튼 그냥 참 좋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43.9%로 득표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 당선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표가 30%를 조금 웃돌 무렵 당선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 제가 반드시 열겠습니다. To introduce to you the President-elec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nald Trump. Thank you very much. 3, 2, 1.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슬프게도 그 많은 당선자 중에 아버지는 없었다. 세 아들의 정치 성향은 달랐다. 큰아들 뉴스 화산 수민, 둘째 뉴스 빙하 민하, 셋째 뉴스 암석 준석이. 화산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며 영리한 놈이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 가능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기는 자가 내 편이라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다. 현재 그는 대표적인 친문으로 알려져 있다. 빙하는 대책 없는 진보 낭만파였다. 그는 진보가 힘을 얻어 민중의 깃발이 만방에 펄럭일 날을 믿고 있었다. 그는 늘 밝고 힘차고 명랑했다. 준석이는 빼어난 용모로 좌절한 청춘들을 에너지원으로 삼았다. 그는 꼰대를 가차없이 비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야말로 젊은 꼰대라는 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다. 그는 반문을 표방하고 있었다. 새 아들은 언제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컨설팅을 시키지 않을까 가슴 한쪽에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 그 두려운 일이 코앞에 다가왔다. 김종대는 설을 맞이해서 아들들을 불러 모아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김종대의 대권 도전.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김종대 후보가 기호 42번으로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종대 후보는 주식으로 재산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금 지급, 그리고 다가올 지구온난화 시대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국토의 그린벨트 지정, 군복무 대신 전국민 3년 농촌 생활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침내 모인 아들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와 저녁 식탁 앞에 앉았다. 얘들아, 좀 앉아봐라. 아비가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사람 아니겠냐? 너희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동안 사느라고 고생 많았어. 그런데 너희들이 오늘날 이렇게 컨설팅 하는 것은 다 이 아버지 덕분 아니겠냐? 그 얘기는 마치 K방역은 코로나 덕분 아닌가 라는 얘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야, 너 뭔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 아버지. 하사나. 아버지, 전 너무 아버지 아들이어서 너무 기쁘고요. 예. 왜 그런데 저희한테는 이런 얼굴을 암석이한테만 왜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줬나요? 하지만 전 너무 기쁘네요. 네? 왜 나까지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야? 형님 진정하세요. 다 필요 없고 기타금 5억 있으면은 주식 투자나 하세요. 이게 뭔 짓입니까 갑자기? 아하. 그러니까 얘들아 싸우지 말고 이 아비를 위해서 오늘 좀 진정성 있게 컨설팅 좀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아버지 김종대는 자신에게도 힘이 있음을 아들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유력 정치인과 간신히 어렵게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다. 네, 좀 전화를 지금부터 좀 해봐야 되겠다. 여보세요, 윤석열 총장님. 바뀌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전해 장관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해 장관님은 인사를 막 교체를 해버렸다면은 예. 이번에는 막 유임을 시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구관이 명관이란 소리 또 나오겠네, 그.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총장 근무하시고요. 두 번째, 네, 전화 이 사람 한번 연결해봐야 되겠다. 추미애 장관님, 물러나셔 보니까 아주 시원섭섭하시겠는데 이번 법무부 인사 어때요?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겨우 4개를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은 전혀 검찰 개혁이 아니고요. 40개 정도 인사를 마구 하는 것이 지금은 검찰 개혁이고요.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아이, 또 왜 그러십니까, 우리 사이에? 아이고,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예요? 예, 미안합니다. 검찰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좀 조용히 하십시오. 전화도 안 했는데 당신이. 예. 자, 조용하세요. 전화할 사람이 많아요. 네, 또 오랜 친구 이재명 지사 아니냐? 요즘 아주 인기가 좋아요. 네,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아이고, 이재명 지사님, 재난기본소득 그거 포퓰리즘 아닙니까? 그 참.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예. 근데 전화는 하지 마세요. 전화를 하면은 자꾸 말이 험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화를 하지 마시고. 녹음 안 하니까 괜찮아요. 녹음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해요. 그리고 전화비는 지역 화폐로. 예. 네. 아, 그래요? 예. 말투가 추 장관님 같습니다. 거기서 또 나오십니다. 안 되는 걸 자꾸 시키고. 안 되겠다. 내 이 양반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집에 이번에 설 선물 세트가 배달이 안 됐어요. 김영란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선물 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 군데 보내셨던데 저 안동 소주 좀 맛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 일각에서는 그 선물 포장이 과대해서 환경오염 아니냐고 그러던데요. 김종대 씨. 예. 세금은 잘 내고 있습니까? 저는 종합소득, 근로소득. 되게 아드님, 암석이가 예.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서 제 욕을 그렇게 하는데 예. 세금 잘 내고 있습니까? 잘 내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금 잘 내십시오. 예, 애비가 잘 챙기겠습니다. 네, 본전을 못 챙기네, 본전을. 자, 또 한 명 연결 좀 해야 되겠다. 아이고, 조국 장관님, 요즘 딸 얘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네요. 마음고생 많으시죠? 저희 딸이 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나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부모들로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내 새끼 중엔 의사가 없어요. 그래도 의사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딸 의사 면허 나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요. 내 전화할 사람이 또 있다. 마지막 이 양반 한번 내. 이낙연 대표님. 요즘 지지율이 영 안 올라서 걱정인데요. 왜 한동안 그 지지율 잘 나가다가 푹푹 꺼지고 사면 얘기 잘못 꺼내가지고 본전도 못 찾고 그러십니까? 사면이 바다지만 헤엄쳐 나가겠습니다. 그 2등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이고, 네. 그러면은 계속 헤엄치십시오. 매번 전화는 아주 짧게 끝나고 말았다. 아들들은 자식들을 불러놓고 전화만 하는 아버지에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진짜 언제까지 전화만 하실 거예요? 다 들어보니까 이거 별 볼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럴 거면 왜 부르셨어요? 야, 너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 그래도 애비가 이렇게 또 다 설이 돼가지고 한 번씩 쭉 돌려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요즘 관심이 많이 생긴다. 요즘 선거판 아주 재밌다, 야. 그 서울시장 선거 말이라. 아니, 왜 선거에 또 관심 갖고 그러세요? 좀 안 되냐.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야,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다. 내 경험상 선거는 말이야. 후보가 누구냐 여기에 달려있다. 아닙니다. 노동자 민중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야, 입집버 조용히 해. 노동자 민중이 지지를 해야지 이걸. 목소리 다시 돌려야겠다. 나는 2022년에 누구하고 붙을 것이냐. 그게 아주 궁금하다. 우선 요번에 나온 서울시장 후보 얘기 좀 들어보자. 아무래도 대선에 나왔기 때문에 인지도가 제일 높은 후보 안철수 후보 말이다. 너희들 생각에 이 안철수 후보의 약점과 강점이 뭐냐? 안철수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 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안철수 후보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이념적 영역이 어딥니까? 어디요? 중도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나 중도 유권자들은 중간에 결집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진보로 기울어지고 어떨 때는 보수로 기울어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안철수 후보는 기반이 굉장히 좁다. 그렇습니다. 중도층은 흔들린다. 그렇습니다. 미나야. 네.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근데 안철수 대표는 말이에요. 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지지를 합니다. 그 무슨 선거에 갖다 놔도 무슨 여론조사에 갖다 놔도 가끔 이제 10% 아래로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항상 나와요. 이것이 이제 안철수 대표의 최대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약점은 무엇이냐? 왜들 이렇게 지지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게 최대 약점이다. 해명이 안 돼요. 왜 지지하는지. 안철수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좀 얘기 좀 잘 알아요. 같은 동네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약점이랑 장점은 명확해요.
약점은 진짜 자기가 뭘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요. 어떨 때는 호남의 사위가 되었다가 언제는 부산의 아들이 되었다가 언제는 진보가 되었다가 언제는 보수가 되었다가 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자기가 만들었다 하다가 지금은 김명수 사퇴하라 그러고 이거 오락가락하니까 사람들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장점도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끼워 맞춰도 후보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코어가 없는 거죠. 코어가 없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안철수라는 개인 인지도에 비해 가지고 항상 임계점을 넘지 못하는 선거 결과가 나와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여론조사 잘 나오다가 뒤에 가가지고 뒤끝이 안 붙어가지고 뒤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결집을 하게 돼 있는데 결집할 코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스톱을 쳐도 뒤끝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지? 뒷장 붙어야죠. 그게 안 붙어. 초장에는 잘 붙는데, 그지? 암석이 얘기가 다 맞아요. 선거 컨설팅은 암석이한테 받으세요. 암석이한테 받으시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암석이는 본인 선거는 잘 안 되니까 그거는 하세요. 야야야, 넌 어떻게 같은 형제가네 그렇게? 좋아서 너무 냉정하냐? 네. 너무 기뻐서 그래. 난 모든 게 기뻐. 여기서 빙하가 유일하게 출마 경력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질투하고 있는 겁니다. 돈 없어서 출마 안 해요. 네. 그래, 안철수 후보가 지금 그렇게 보면은 초장에는 아주 뭐 대세론 같았단 말이지. 제일 앞서 나갔어. 근데 지금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지금 여론조사도 왔다 갔다 하지. 앞으로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3자 구도로 계속 여론조사를 할 텐데 표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3등을 하더라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한 번 3등으로 쳐지게 되면 양쪽으로 또 지지층을 뺏기는 것이 가속화된다. 이런 가속화된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문제 중에 우리가 바둑을 둔다는 것에 비유를 한다면 바둑에는 포석을 두고 나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를 이렇게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포석에 첫 수는 항상 잘 둬요. 첫 수는 잘 둬. 네, 뭔가 타이밍이 좋고 거기 둬야 될 때 같은데 싶은 데다 딱 두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다 놀래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상한 데 두거나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패싸움이 붙으면 이상해지고 그걸 떡수라 그래. 네, 집을 다 잃고 나중에는 이렇게 뭐 무너져 버리고 이 수가 안 좋은 게 이게 흠입니다. 아니 신나게 뛰어다니는데 골 결정력이 없는 거예요. 골 결정, 골문안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옆으로 단독 돌파 쫙 한 다음에 센터링 할 곳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 결국에는 공을 어디도 찰까 고민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금태섭 선수한테 찼거든요. 근데 이건 되는 조합이 아니에요 지금. 되는 조합이 아니다. 아니 어떤 단일화가 지금까지 단일화든 경선이든지 여론조사 비율이나 이런 거 갖고 싸우지 토론 몇 번 한 걸 갖고 싸우겠어요. 이건 희대의 지금 단일화 협상인데 저는 이게 지금 그 금태섭이랑 그 단일화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할 때도 여론조사 비율 이런 것보다는 토론하냐 마느냐 갖고 이제 다툴 건데 이게 얼마나 볼썽사나운 거예요. 그러면은 야 화산, 이거 떡수냐? 단일화 이거 떡수요? 대세점이 아니야? 글쎄요.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이기기 대단히 어렵다. 이런 이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안철수 후보의 단점을 얘기 많이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래도 내년 대선에서 붙으려면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변화한다. 예,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니고 윤석열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항상 인사를 하던 사람이 한 4, 5년 지나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야, 눈썹 색깔도 달라졌다. 그렇습니다. 항상 변화한다. 변증법적인 사람이다. 이것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증법은 노동자민 중에 변증법이. 그래. 역시 네가 전문가 아니냐 그거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또 뭐 변화도 하고 처음에만 해도 분명히 우리 형님 말씀처럼 뭐 이렇게 좀 유하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면 출마를 하고 안 원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추미애 장관 같습니다. 지금은 좀 더 강하게 안철수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면 출마를 하고 안 원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애비가 보기에는 대단한 발전이다. 그거. 내용은 똑같았는데 내용은 똑같고 그리고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래. 아니, 그런데 저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정치에 있어가지고 안철수가 가진 브랜드라는 것은 결국 제3지대라는 건데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면은 또 정계 개편하려고 난리칠 겁니다. 정계 개편. 네. 그래서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금 입당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결국에는
선거 이기고 나가지고 제3지대 하겠다고 나설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는 이 사람이 어디로 붙어서 제3지대 할지에 따라 가지고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속 변수가 뭐냐 하면은 그냥 안자랄이라 그래요. 이재명 지사의 행보가 안철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서울시장을 이겨가지고 정계 개편을 시도하고 윤석열까지 끌어들이면은 이재명 지사가 정계 개편을 그쪽에서도 시도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며칠 전부터 갑자기 이재명 지사의 탈당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많은 썰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지사님은 그렇지 않아. 야, 암사가 너 성대모사 된다. 제가 안철수를 좀 잘합니다. 자, 그러면은 암사가 내 요거 한 가지 좀 궁금한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왜 안철수 그렇게 싫어하냐? 그냥 그 나이 돼서 싫어하면 싫은 겁니다. 이유 없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 뭔가 사연이 있겠지. 옛날에 친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은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싫어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유념을 하셔야 될 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자기는 대선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막상 당선이 되면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현재 야권 쪽에는 특히 대선 주자가 기근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특히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 서울시장 당선돼 본 사람을 밀어보자 이런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혹시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아버님의 라이벌이 된다. 이것을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 아주 뭐 절대 네 이야기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아주 받아들인다. 지금 그런데 입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국민의힘의 사드가 되겠다. 이렇게 한번 입당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사드 전략 자산이 된다. 오, 이거 아주 마음에 든다. 야, 아버지가 예전에 그 사드 얘기했다가 얼마나 큰 비난을 받으셨는지. 정의당이었잖아요, 형님. 거기는. 야,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러는데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국민의힘의 이제 서울시장 후보란 말이다.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하고 예선을 통해 가지고 본선에 가서 단일화가 되는 거냐? 단일화하면 정계 개편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안 하려고 한다? 그럼 3자로 가는 거냐? 그렇게는 또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안철수 원래 헷갈리는 사람인데 더 헷갈리겠다. 지금 시점에서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나경원과 오세훈 둘 중에 하나가 나갔을 때 과연 안철수가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 그 뒤끝이 약하니까 약간 떨어질 것 같다. 잘 아시겠지만은 토론을 하면은 본 실력이 나옵니다. 문제는 토론이다. 근데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또 토론 신경 안 씁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토론 뭐 못한다는 거는 비하 발언이요. 아니 우리 노동자 민중은 우리 투쟁력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가 어디 나가서 토론을 잘한 적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뭐 내가 MB 아바타입니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은 토론을 못한다. 그래서 새로 나가서 또 토론을 못하면은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 가능성이 커서 지지율이 뭐 유지된다 이게 아니라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뭐 지지율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폭락한다. 그거는 아닐 수 있다 이번엔. 저는 왜냐하면 희망적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그런데 기대치가 없다는 말은 안철수 대표에 대한 모독입니다. 야, 모독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이번에는 TV 토론이 일단은 금태섭 후보하고 먼저 단일화 토론할 거 아니냐, 그지? 네. 그러면 금태섭 후보는 토론 역량이 있을까? 토론이라는 게 별로 안 해봐서 토론이라는 게 해보면 알겠지만 상대가 잘해야 나도 잘하는 겁니다. 상대가 잘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게 상대를 뭐 골려주는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 너무 골려주면 또 약간 야박한 사람 같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좀 잘해야 금태섭 전 의원도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날 건데 잘못하면 둘 다 망하겠다. 그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굉장히 본인이 서울시장 판에 굉장히 주요한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노동자 민중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노동자 민중이냐. 뭐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은 없어서 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될까 조금 저는 뭐 모든 걸 낙관적으로 보지만 지금 기쁘거든요 모든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안철수랑 토론해본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 토론했는데 졌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안철수 토론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하고
생각하고 정치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꼭 어디서 누가 이상한 걸 시키면 그걸 그대로 합니다. MB 아바타니 홍준표 안 쳐다보겠다느니 뭐 실망입니다라느니 이런 거 그냥 시키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주변에 이상한 참모가 붙었습니다. 이상한 참모. 참 썰렁하더라 듣다 보면은. 자, 그러면 방송국 출신은 멀리 해야 돼요. 방송국 출신? 그런 사람들이 있냐? 아니 그냥 한마디 하는 겁니다. 하여간 너는 거기 가지 마라. 그러면은. 저는 집에 있어요, 보통은. 빙하를 그냥 그쪽 캠프로 보내면 그쪽이 몰락하지 않겠습니까? 알았다. 자, 그러면은 이 안철수, 이 야권 후보들 문제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종합적으로 3월쯤 되면, 3월 중순쯤 되면은 야권의 전체적인 판도 어떻게 짜여질 것 같으냐? 종합적인 전망 한번 해봐라. 일단 지금 뭐 쭉 얘기했지만 안철수 대표는 뭐 지지율이 좀 빠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경선 구도로 하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인데 당심은 역시 나경원 전 의원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 나온 걸 쭉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낙점이 되면 그 안철수 대표랑 격차가 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당 후보에게 질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에서는 안철수 대표에게 좀 더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생각을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보면 다 하고 있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이 갑자기 돈 준다고 하고 갑자기 막 그 진대제 영입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어떤 갖고 있는 비호감 요소를 좀 줄이고 중도 공략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다고 비호감 요소가 줄지는 않거든요. 중도 공략에 그렇게 나선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당내의 어떤 구도나 이런 것들은 오세훈 전 시장에 좀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극복 안 되는 비호감 요인을 갖고 있는 두 후보의 이 비호감 대결 V의 실언이냐 아니면 원래 갖고 있는 비호감이냐 이 대결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또 지지율이 확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단일화 협상은 결국 안철수 대표 우위로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그 단일화 성사가 될 것이냐 저는 물론 성사가 된다고 희망차게 저는 희망차고 기쁘니까 예측을 하지만 장담할 수도 없다. 지금은 있다 그런다. 지금은 분위기 깨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철수 공격을 안 하지만은 정말 단일화가 되면은 세게 공격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아는 모 후보는 쌓아놓은 어록만 10개가 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김명수 대법원장 내가 자기가 임명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한 거 벌써 나왔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보면은 세종시로 수도를 완전하게 이전하겠습니다. 헌법까지 개정하겠습니다.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그리 모았구나.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암석이 얘기가 위험할 수 있는 게 단일화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금 주요 인사들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가 아무리 싫어도 단일화는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 단일화가 국민의힘 후보로 됐을 경우에 안철수 대표 지지층들이 끌려오든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로 그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걸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록을 막 100개씩 꺼내면 그것이 되겠는가? 저 입진보가 굉장히 이해력이 약한 것 같은데 입진보는 내가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국민의힘 지지자나 진짜 보수 야권의 지지자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단일 후보로 만들어놨더니만은 가가지고 MB 아바타 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아바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검증을 하려고 할 겁니다. 검증을 하고 만들어서 간다 이 얘기네. 이 모든 얘기를 종합하면 둘이 단일화 해봤자 마이너스 시너지가 난다. 마이너스 시너지. 그래서 결국에 승부는 여권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 여당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당이 이겨요. 알았다. 나는 새 아들의 이 정치 컨설팅이 우리나라 최고의 전략 지침이라고 본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용돈가 갑자기 행복해져. 그런데 새 아들이 하나도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2부에서 계속하자. 본격적인 이야기는 시작도 못했는데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이어가야겠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주 기쁘다.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고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은 발전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니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께서는 오늘 가상의 코믹 정치 토크 김종대의 뉴스업 설날 특집 정치밥상 지피지기 백전백승을 듣고 계십니다. 정치 이야기와 군대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는 아버지 김종대와 당대의 뛰어난 정치 컨설턴트이기도 한 그의 세 쌍둥이 아들 뉴스 빙하, 뉴스 화산, 뉴스 암석의 현란한 정치 토크가 설날 밥상에서 흥겹게 펼쳐집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귀담아 들을 만한 말일까요?
과연 아버지 김종대는 2022년 대선에 무사히 출마할 수 있을까요? 아들들의 말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 아들들은 도움을 주고 싶기나 한 걸까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네네. 그래도 아버지 썩어도 준치 아니냐? 썩으셨습니까? 이 준치예요? 썩어도 준치요. 썩으면 준치 그러니까 아닙니까? 한 번은 꿈을 펼쳐봐야 되겠는데 지금부터 여권 사정을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야 좀 도움이 되겠다 이거요. 네. 그래서 민주당 한번 살펴보자. 박영선, 우상호 이 두 사람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네. 도대체 차이가 뭐야?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등심과 안심의 차이입니다. 등심과 안심. 네, 오늘 표현이 절묘하다. 야. 네, 둘 다 맛있습니다. 아 그래? 네. 그럼 차이가 없는 거잖아. 왜 식인종처럼 얘기라고 제가 그래요? 믿는 여권입니다. 그래? 네. 그러면은 두 사람의 차이는 굳이 얘기하면 우상호 후보는 학생운동 80년대 민주화운동 출신이다. 박영선 후보는 언론인 전문가 출신이다. 전문가 출신. 라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 사실은 뭐 개파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곁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머물렀던 아주 가까운 직계 의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현재로서는 민주당 친문 깃발 아래 똘똘 뭉쳐있는 그런 단결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구주류가 아니라 뭐 신주류 같다. 민주당의 친문의 세상에서 구주류 신주류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친문이라고 하고 다니겠어요? 네? 왜 이렇게 그러겠어요? 친문이 원래 아니니까 난 친문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역설적이네. 암사봐. 아니 이거 여권은 뭐 누구 성대모사를 해야 되나? 이거. 자, 그러면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가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박영선, 우상호 이 두 사람은 아까 등심과 안심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당심과 민심입니다. 당심과 민심. 오. 지금 우상호 후보가 서울시의원 100명 중에서 70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랬는데 그거는 시의원들이 조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당심 투표에서 상당한 우세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우상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심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우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권에서 약간의 흥행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선에서 가장 흥행했던 것은 박근혜의 당심과 이명박의 민심이 붙었을 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선이 만약에 지금 나오는 것보다 이변이 발생할 경우에 상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심 민심을 다 반영하는 경선 아니냐, 그지? 그렇죠. 50대 50입니까? 5대5입니다. 5대5 더 재밌다. 네. 그런데 또 동네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희망차게 보면은 대충 근데 또 분위기는 박영선이다 이런 분위기가 또 있어요 또 사실. 그래서 니네 동네? 네, 이거 여당의 동네를 이렇게 제가 한 바퀴 쭉 돌아보면은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도 뭐 박영선이 유력한데 그래도 우상호가 완전히 뭐 이렇게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안타까운 이런 패배 정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모양 좋게 끝낸 다음에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 앞으로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제일 유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충 그 전제를 놓고 서로 경선에서 너무 과열되는 건 피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나경원, 오세훈 아주 과열 분위기여가지고 서로 무슨 뭐 지난 10년간 뭐 한 일이 없다는 둥, 뭐 경험이 없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리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우상호, 박영선 경선은 자기들이 너무 안 싸우니까 밖에 있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왜 둘이 안 싸우냐 빨리 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결론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서로 싸우지는 않지만은 뒤통수는 오지게 때리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며칠 전에 박영선 후보가 그 장동 차량 기지에 가가지고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석이가 차량 기지를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서 원래 그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박영선 후보가 집에 가자마자 그 동네 국회의원들이 박영선 후보의 아이디어에 반대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냐? 이거는 미리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 가고 난 다음에 뒤통수 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뒤통수 오지게 때렸다. 그래서 뒤통수 세게 맞았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서울시 의원의 70%가
우상호 지지선을 했고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40명을 쭉 주시어 보면은 우상호에 가까운 사람들이 7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출마를 늦춘 이유도 약간은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에이, 또 너는 왜 그러냐? 이게 다 역할 분담입니다. 지금 역할 얘네들이 분담. 정치를 겉으로만 보고 싸움 나면은 야 저기 싸운다 이러는 모양인데 형이면 다야? 이 정치는 말입니다. 이 지지층도 붙잡고 있어야 되고 지지층 밖으로도 나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 역할을 우상호, 박영선 두 사람이 분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우상호 의원 쪽은 지지층을 열심히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박영선 전 장관 쪽은 지지층이 아우르고 있지 못한 범위까지 더 뻗어나가는데 밖으로 그렇게 하면은 당내에서 불만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 여론을 우상호 의원이 대변해 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경선이 끝나면 승복을 하고 아름답게 다 원팀이 된다. 이런 줄거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 산토끼파 집도끼파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아니 형님이 한 얘기나 내가 한 얘기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 뭐 나는 기분이 좋아요. 네 기쁘고. 네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영랑하게 영랑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야, 그런데 둘 다 서울시장에 나온 적이 있는 새로운 인물은 아니잖아. 그지?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인물도 아닌 사람들이 다 한번 나왔던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내가 친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친문이 그렇게 결정적인 거냐? 당연히 선거를 하려면 누가 선거권을 행사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역시 이제 조직되어 있는 당내 선거에 조직되어 있는 유권자들은 이제 이른바 이제 친문이라고 하는 그런 지지층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필하려면 당연히 친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또 서울시장이라는 이런 이 자리가 신인이 나와서 뭔가 승부를 보기가 어려운 자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에 새로운 인물이 없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뭐 좋은 얘기지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 너무 이제 큰 자리가 되고 무게감 있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신인을 내는 이런 모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사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라든지 뭐 사실은 새로운 얼굴입니다. 새로운 얼굴인데 실제 당내 경선을 붙여보면은 다들 새로운 얼굴이라고 그러고 다들 저 사람 실력 있다고 그러고 하지만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잖아요. 이게 서울시장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대평가돼 있고 노동자 민중의 이런 진정한 자치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근데 대통령을 선거에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만약 깨지면은 그러면은 정계 개편 일어납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워가지고 20대 총선 치렀는데 새누리당이 과반 못하면서 그때 당이 흔들리고 나중에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돼가지고 진짜 친문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딱 대통령 추종 선거를 만들었는데 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말했던 이재명 탈당설 또 제기합니다. 우리 지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우리 제작진이 도지사입니다. 암석아 너는 성대모사 안 해도 된단다. 네. 원래 네 목소리가 더 좋단다. 알겠습니다. 그걸로 계속 깔아라. 너는 성대모사 대상이지. 네가 누굴 성대모사할 군번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당 사정은 이 정도로 아버지가 충분히 참고가 됐다. 그러면 야권으로 좀 시선을 옮겨봐야 되겠다. 우선 암석이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나경원, 오세훈 국민의힘에서 나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인물 아니냐? 이 두 사람의 강점과 약점은 뭐냐? 나경원 인지도. 네, 좋든 싫든 다 한다. 네, 그리고 오프라인 선거에서 강점을 발휘한다. 나경원 후보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보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 실제 노동자 민중을 생각했을 때 만난 분들은 거의 다 좋아합니다. 네가 빙하야? 노동자 민중 얘기를 해. 아니 노동자 민중 좋은데 왜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선거 없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이제 저해 요소고. 왜냐하면 가가지고 실제 현장 선거 나경원 의원이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침을 겪으면서도 계속 살아났던 게 어려운 선거에 보궐로 나가가지고 계속 이겼어요. 어려운 선거에. 그래가지고 그 보궐에서 완전 사람 만나본 사람들은 좋아하고 이런 걸로 이제 승부를 걸었던 건데 투표율도 낮은 상황 속에서. 근데 이번 선거는 그게 안 된다. 그게 가장 치명적이고 오세훈 시장은 이제 10년 정도 이제 제야에 있었기 때문에 감 떨어졌다는 비판 계속 받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같이 정치를 하던 사람들도 많이 지쳐서 떠난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직세가 나경원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암석 얘기는 아무래도 나경원이 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처럼 그런데 들린다. 이번에
예비 경선 결과를 보면은 당심은 나경원이 압도, 민심은 약간 오세훈이 우세. 요것도 재밌다.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다 이제 본 경선에서는 여론조사 100%이기 때문에 아마 또 이거는 박빙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변수가 여성 가산점. 여성 가산점을 뒤집을 정도로 오세훈 시장이 민심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느냐. 아하. 역시 여기도 여성 가산점 얘기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구나. 조은희 부총장은 계속 여성 가산점 포기하자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후보가 포기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절대 그러자고 대답을 안 하잖아요. 마지막 히든 카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구나. 노동자 민중들이 그렇게 얘기하던가. 노동자 민중들은 관심은 별로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여성 가산점이 10%인데 이게 10% 포인트가 아니잖아. 받은 거에 10%. 그러니까 이게 큰 가산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5대 55를 못 이기죠. 못 이긴다. 그리고 저는 요약을 하자면 나경원, 오세훈 이 싸움은 미니멈 측면으로 비교를 하면 나경원 우세, 맥시멈 측면으로 비교하면 오세훈 우세다.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득표력의 최소치 최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치로 비교하면 나경원이 우세다. 나경원이 지지층의 고정 지지가 더 많기 때문에 우세고 그런데 오세훈은 확장성이라든지 비교적 무당층이라든지 이쪽의 지지가 더 높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치면 오세훈이 우세다. 이렇게 요약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선이 복잡한 게 밖에서 이 노동자 민중 입장에서 보면 복잡한 게 나경원 전 의원은 분명히 자기 조직도 있고 원내대표도 해봤고 항상 그래요. 뭔가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가만 보면 항상 어떤 자기 중심의 어떤 정치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기가 항상 좀 어렵고 뭔가 옵셔널한 그런 느낌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플러스해서 이제 원인이 뭔지 모르는 어쨌든 비호감이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속빈강정 같은 느낌이 있고 오세훈 전 시장은 굉장히 이미지가 괜찮아요. 사실 옛날부터 대중적인 이미지는 왜냐하면 뭐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이분도 겉은 그런데 이제 약간 비어 보인다라고 할까요? V를 보고 이제 VIP를 떠올렸다는 것은 이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오세훈 전 시장이 뭐 어떤 사실 정치 오래 했는데 자기 계파를 뭐 거느렸다거나 오세훈 사람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거나 또는 뭘 위해서 자기를 뭐 희생했다거나 물론 지난번에 큰 희생을 한번 했는데 무상급식을 막기 위해서 그거를 하긴 했지만 아무튼 뭐 어떤 중요한 희생을 했다거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 국민의힘 후보가 가져가야 될 어떤 장점 서로 합쳐가지고 1 더하기 1이 과연 2가 되는 그런 결과가 이 경선 끝에 나오는 거냐 밖에서 볼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원래 지금까지 갖고 있던 자신감은 본인은 서울시장을 나가가지고 2번 당선되는 동안에 항상 여성 상대로 이겼다. 여성을 상대로. 강금실, 한명숙 두 여성을 제압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여성에 강하다라는 인식을 자기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고민정 의원에게 깨지면서 그 자신감이 약간 열화된 것. 그게 좀 크다. 그래서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재임 시에도 보면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여성표들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의 최대 약점은 여성표 공략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여성한테 지지도가 낮은 편이고 오세훈 시장이 좀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강점이라 생각했는데 앞으로 그게 어떻게 발현될지는 지켜봐야죠. 그 암사가 오세훈 후보가 그 V 소동이 있잖아. 파일명에 V가 들어간 걸 VIP라고 한 그런 발상이 왜 나왔을까? 본인 생각이 아니라 누가 조언해 준 걸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은 참모는 절대 조심해야 된다. 참모 이거를 조언을 들은 거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거 때 순간 튕겨냈었어야 되는 아이디어인데 선거 때 차라리 본인이 헷갈려가지고 그랬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때 바쁘면 페이스북에 이거 쓸게요 하면 그래라 이러고 지나가는 경우 많은데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SNS는.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SNS 잘못했다가 아주. 우리 아버님 최근에 최근에 페이스북 재개한 걸로 아는데 확정이 심이 됩니다. 뭐 저는 뭐 모든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 거의 안 한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그 말 실수보다는 또 페이스북에 한 번 더 필터링 되는 효과도 있을 것도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페이스북이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았다. 주변 얘기 잘 들으라고 장거 화산이 얘기했다. 자, 나경원 후보 전투적으로 공약을 발표하는데 얼마 전에 나경영이란 소리까지 들었다. 지금 봉선이 아니라 경선인데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면 어떡하냐. 그 공약
그 뭐 신혼부부한테 얼마 이렇게 저 출산 비용 이런 거 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저는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나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했을 때 양자 대결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 후보한테 이기는 조사가 나옵니다. 나경원 후보는 별로 안 나와요. 그렇다면 이제 나도 지지층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층, 비교적 국민의힘 지지가 낮았던 중도, 진보 쪽으로 더 넓혀가겠다. 그렇다면 복지 공약, 그중에서도 주거 공약을 던지겠다. 이러면서 낸 전략이라고 봐요. 우리 노동자 민중을 몇 푼 돈으로 그렇게 아닙니다. 네, 훌륭한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합니다. 그래, 그런 건 칭찬 좀 해줘라. 암석이는 결국엔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제, 이재명과 김종인의 브랜드가 되어버린 기본소득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정의당이 지난번에 들고 나왔던 기본자산제, 거기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하나 이제 비견되는 거로 기본대출제를 들고 나온 건데. 기본대출제. 예,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제 대선 때 나올 만한 급의 공약인데 서울시장이 할 공약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만약에 이번에 단일화가 되면 나경원 의원이 대선 직행하겠다고 선언하는 거 아니냐. 서울시장은 안철수에게 던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이거는 대선 공약이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국민의힘 얘기는 요 정도로 하자. 요 얘기는 또 밥상이 또 우리가 새로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 안철수, 금태섭 두 사람 지금 단일화 하겠다고 아까도 얘기 잠깐 했는데, 아까 했으니까 이건 하지 말랜다 제작진이. 그냥 넘어가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숨겨진 후보, 가끔 방송국에 가면 만나는 그 오신환 후보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구나. 오신환 후보 괜찮은 사람 아니냐? 스마트하잖아. 괜찮은 사람이고 어쨌든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높아진 본인의 인지도를 주체하지 못해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 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원내대표를 하면서 얻은 언론과의 친화력이나 이런 것들로 기사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나름 앞서가는 것 같은 나경원 의원에게 나경영 이런 거 붙여버렸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나경원 정치 인생에 계속 따라다닐 만한 용어입니다. 조금만이라도 복지 비슷한 공약하면은 나경영 소환할 겁니다. 지금 나배 소환하는 것처럼. 아주 아프겠다. 굉장히 이거는 나경원 의원이 나중에까지 오신환 의원에게 섭섭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이름입니다. 아니 나경영 했더니 실제 허경영 씨가 갑자기 나타나고 거봐라 하는데 이게 참 이 신기한 정치. 근데 오신환 전 의원은 사실 과거에는 조금 이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뭐 훌륭한 정치인인가, 뭐 앞으로 뭐 선거에서 잘 될 정치인인가 이렇게 사실 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이번에 보니까 70년대생이고 그리고 어쨌든 야당세가 센, 야당세 아니지, 여당세가, 지금은 여당세가 센, 이제 야당이 이제 헷갈려요. 지금의 여당세가 센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한 바가 있다, 뭐 이렇게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이번에 경선하는 어떤 태도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가장 제가 볼 때는 뭔가 선거에 임하는 태도로는 굉장히 정석적인 태도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약을 자기가 뭐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공약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뭐 현장에 밀착해서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뭐 이런 스토리로 가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거는 인지도가 적고 그다음에 분소 정당의 후보이거나 무소속 후보가 사실은 먼저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전략이거든요. 여기서 연상하는 게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태섭 전 의원이에요, 사실. 금태섭 전 의원 같이 자기가 신선한 얼굴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전략으로 좀 일단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단일화 얘기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꺼내는 게 차라리 낫는데 지금은 자기가 민주당에서 괴롭힘 당했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안철수와 단일화 하겠다 이렇게 가니까 너무 우려먹었다. 네, 금태섭 전 의원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괴롭힘 당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는데 서울시장에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유명한 안철수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한다. 지금 이것만 남아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는 게 안 좋고 그래서 오신환 전 의원이 거기에 비춰보면 물론 이 금태섭 전 의원에 이제 비할 건 아니지만 거기에 비춰보면은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것이 오히려 물론 나경영이라고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놓은 건 좀 그런데 이렇게 선거를 치른다라는 걸 다른 후보들도 많이 뭐 배우면 좋지 않겠어요? 네, 저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금태섭 의원이 지금 이제 4차선에서 1차선까지 급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 1차선인 우리 새누리당 출신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2012년 대선에서 금태섭 의원이 했던 일을 알고 있다. 안철수 후보 측 캠프에 있으면서 박근혜 캠프에 있었던 정준길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를 가지고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안철수 후보 측에 대해서 협박을 했다는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공격했던 거를 캠프에 있었던 사람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태섭 의원에 대해 가지고 당내에서 상당히 좀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진짜 막판에 1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안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이 법야권 얼마나 복잡하고 다단합니까? 복잡하고 옛날에 기억이 다 소환된다, 야. 예, 제가 괜히 친여 컨설턴트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당은 뭐 정말 얼마나 얘기 박영선 비대위 이런 얘기 할까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 안 나오고 여권 내에서 다 마무리되고 있는 거잖아. 야, 모처럼 우리 밥상 분위기가 조금 훈훈해졌다. 정대 씨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단어를 입 밖에 내뱉기로 한다. 대권 도전. 자, 얘들아, 이 아이비가 아주 그 비장한 마음으로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말이야. 내년 대선 후보 얘기 좀 들어보자. 대선 후보라는 말에 아버지 김종대의 눈에 핏발이 선다. 희망이 그의 눈을 그렇게 만들었다. 희망은 언제나 절망보다 나은 법이다. 종대 씨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 아, 화살아. 네. 내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선으로 나오느냐 마느냐 넌 어찌 보니? 못 나옵니다. 성대모사로 해봐라. 저는 그냥 퇴임하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러면은... 천천히 생각하는 사람은 못 나옵니다. 그래? 고건 전 총리 보십시오. 반기문 전 총장 보십시오. 그렇지. 못 나옵니다. 근데 왜 지지율이 높으냐? 워낙 야권에 사람이 없어서 높은 거거든요. 그래. 제가 봤을 때 요즘에 1대1로 붙이면 이재명 지사한테도 이긴다. 뭐 이런 조사가 나오던데 그 자리에 아버지가 들어가셔도 이깁니다. 그래. 예, 그래서 아버지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아버지가 보수 야권으로 가시는 게 어떨지. 왜냐하면 저는 여권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통령이 어차피 안 되실 바에는 보수 야권으로 가신다면 어차피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어떤 그 뭐야 선거 비용 보전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의 아들이 되고 싶은 것 같은데. 애비한테 할 말 안 할 말 좀 가려서 해라. 저는 현실을 추구합니다. 다른 아들들 생각 좀 듣자. 이 기회에 대통령의 아들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의 아들이 그래. 돼서 네, 우리 노동자 민중들에게 청와대 개방하고 네, 청와대에 다 들어와서 이제 뭐 마음껏 뛰놀자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아니 윤 총장 얘기 물어봤다. 윤석열 총장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뭐 돈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도 좋아해 주니까. 근데 저는 아무래도 뭐 대선 출마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뭐 우리 노동자 민중 입장에서 바람직하겠어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느냐 안 가두느냐에만 관심이 있으신데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하여튼 우리나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외교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내 여러 가지 정책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금융사기 친놈을 다 감옥에 넣자 이런 감각인데 금융사기범을 감옥에 넣어야 서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데 그 생각을 이제 금융사기범을 잡아놓으면 좋은데 우리 그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람들도 많이 집어넣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죠. 그건 경찰이 잡아와서 송치하는 겁니다. 야, 니들 왜 그렇게 싸우냐? 좀 진정성 있게 한번 봐주라. 그 윤석열 총장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암사가? 김종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별의 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별의 시간. 별의 순간. 별의 순간. 한순간밖에 안 온다. 근데 별의 순간 지나갔어요. 지나갔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 할 줄 아는 게 결국 수사인데 수사했어가지고 성과를 내야지만이 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데 조국 장관 일가 수사하면서 거기서 스톱을 하고 만약에 출마하겠다고 정치권에 뛰어들겠다 했으면은 3점 났을 때 나가는 건데 지금은 원고를 했어요. 원고 했으면 점수 날 때까지 못 나가요 이제. 독박 쓸 수도 있어요. 잘하면은. 야, 이거 독박 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조금 살벌하다. 왜냐하면 용어로 지금 원고를 했을 때 한번 고했을 때 지금 여기서 원전 수사로 원고에서 점수 따고 투고해가지고 이제 울산시장 선거에 점수 따고 이렇게 진짜 점수 왕창 따려고 지금 시작한 건데 원고에서 막힌 상황이 지금 왔고 장관이 구속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구 잘 못 찾으면은 소멸할 수도 있다. 사실 이 윤석열 총장의
이 정치적 뭐랄까 미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별의 순간은 한번 꺾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꺾은 겁니다. 별의 순간을. 그리고 별의 순간은 상당히 시적인 표현인데 독일어인가 봐요. 네. 독일어 잘 하세요, 아버님께서는? 독일어 잘 못한다.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하니? 저는 한국어도 잘 못해가지고. 자,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또 아비가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좀 넘어가 보자. 여권 내 유력 후보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지금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가 쭉 앞서 나가 거의 더블 스코어다.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거는 지금 이낙연 대표가 똥볼 차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저쪽에 또 똥볼 차면 이낙연 대표가 넘어가고 이 정도의 이제 이명박 박근혜 그 경쟁 이런 상황처럼 돼버린 거라 가지고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둘 합산한 지지율이 결국엔 지금 여권의 힘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합산해보면 어떻더나? 합산하면 40% 정도. 근데 이거는 되게 센 거다. 센 거다. 여론조사 개요 다 불러야 돼 그러면. 대충. 대충.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야권에서는 합산해도 그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그 합산치를 계속 비교하는 게 가장 유효한 그 비교 아니냐. 그렇게 본다. 근데 이제 합쳐서 봐라. 둘에 대해서 기대하는 노동자 민중이 기대하는 이 리더십이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이낙연 대표는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분분할 때 그것을 이렇게 좀 의견을 모아서 뭔가 책임지고 결단하고 밀어붙인다 이런 이제 좀 큰형님 리더십. 뭔가 하여튼 큰형님 리더십으로 사실은 가주기를 사람들은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정치 과정은 큰형님 리더십이 아니라 작은 형님 리더십 정도 중간 행동대장 리더십 정도로 지금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작아졌구나. 거기다가 자기 목소리 낸다고 이제 꺼낸 카드가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떨어지는 이제 구도인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은 뭔가 치고 나가는 리더십. 다른 사람들이 다 노라고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뭔가 얘기하면서 치고 나가는 리더십인데 이게 뭐 100%까지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도 이 지지층을 이 지금 여당 지지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뭐 100%까지는 안 돼도 어느 정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잖아요. 누군가를 계속 들이받고 누군가 계속 멱살 잡고 싸우고 이 구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좀 더 계속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냐면 이낙연 대표한테는 사람들이 뭔가 도덕적이고 완벽하고 책임감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재명 도지사한테는 그 이재명 도지사가 성인 군자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이제 약간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점은 오히려 이재명 이게 정치의 세계에서는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사람이냐 아니면 10번 실수하고 20번 실수해도 그렇게까지 타격이 안 되는 사람이냐를 비교했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도 유리한 국면은 뭐 계속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역시 빙하가 입진보예요. 말이 많아요. 아니 노동자 필요 민중들은 없고 이재명 지사가 왜 인기가 좋으냐? 친문이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친문 그래? 성향 시민들이 뉴스에는 비문이라고는 하지만 미워하던데 그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대통령한테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대통령 하려고 하면 전임자 깔아뭉개기하고 차별하고 이러는데 지금 아무 얘기 안 하고 묵묵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 이재명 지사 그런데 대선 후보 완벽하게 되려 그러면은 당에다 한번 담갔다 빼내야 돼요. 보면은. 뭘 빼낸다고? 당에다 푹 담궜다가 빼내야 되는 게 지금까지 대선 후보 중에서 MB 정도 빼놓고는 당에서 당을 장악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표를 하면서 정치력이 입증받은 것이고 그 당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받은 거지. 안 그러면은 이제 당 밖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보면 나경원 대 오세훈의 조직력 차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나경원은 원내대표를 하면서 당 안에서 당 사람들을 관리해봤고 오세훈 시장은 시장을 했지만은 겉에서 계속 돌았기 때문에 초선 의원하고 한 번도 당에 가까운 중앙부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의 생리를 모르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가 당에서 당이란 건 변화무쌍하고 매일매일 사안에 대응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가끔가다 자기 정책으로 이름표 달았다, 뭐 아니면 뭐 돈 줬다 이런 거로 그냥 자기 단신으로 나가는 것들에는 지금까지 한 적 있지만은 이슈랑 정면을 맞받아친 거는 탄핵 때 정도 빼곤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 푹 담갔다 빼내야 된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은 아마 성적표 나온다 제대로. 아직은 당기 필마 같은 이미지구나. 암소예가 뭐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권을 장악하거나 이런 적이 없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전임 대통령이 좀 키워준 측면도 있죠, 사실.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죠. 제가 그랬습니까? 알았다. 이재명 지사 얘기만 하지 말고 이낙연 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 얘기도 좀 해주라.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하고 그러세요. 해봐. 근데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고 지지율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 미만으로 쭉쭉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나고 이건 또 아니에요. 아하. 슬금슬금 다시 올라오는 기미도 어느 정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호남이 이낙연을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세균을 새로 택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사실 호남 내에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좀 차이가 있어요. 전라북도는 전주라든지 이런 정도의 도시는 있지만 광주 같은 대도시가 있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전남 쪽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은 계속 갈 수 있어요. 이낙연 대표가 대표적으로 당에다 푹 담갔더니 지지율 떨어지는 케이스는 보면요. 이낙연 대표 지금까지 뭐 자선 의원 한다 그러고 뭐 전남지사 한다 그랬을 때 솔직히 대중적으로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로 발탁하고 나니까 뭐로 떴냐면은 한창 야당이 인기 없던 시절에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한테 야박하게 답하는 거. 그걸 사이다 총리라고 띄워가지고 했는데 당에다 푹 담갔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화재 현장도 사고 난 데 가가지고 내 알바 아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이런 게 야당한테 할 때는 사이다지만은 그렇게 야박하게 하면은 당에 담그면 안 되거든요, 보면은. 근데 지금도 보면은 당에서 당대표 하면서 모든 사안에 받아쳐야 될 의무가 생기고 내가 나름대로 참신한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 헛발질 나오는 거죠, 이제 보면. 이낙연 대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낙연 대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얘기가 좋은 얘기죠. 왜냐면 저는 이제 기쁘고 좋고 명랑한 캐릭터를 오늘 해야만 되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지금은 어쨌든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아까 호남 얘기했는데 호남은 지금 사실 관망세예요. 이기는 편 우리 편 분위기 같아요. 결국은 뭐 쉽게 버리지도 못하지만 이재명 지사를 지지를 못하겠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 관망세로 이제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이른바 도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이재명 지사가 무슨 제3후보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뭐 2등 하는 사람들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전자가 지금 뭐 쭉 보면은 정세균 총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 나타나는 후보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이겨내면 다시 이제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 정세균 총리 또 나오겠지? 지금 뭐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타이밍이나 이런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떻게 출발할 것이냐는 뭐 아직 뭐 명확하진 않지만 최근에 그래서 액션이 많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좀 냄새가 나지 않냐? 냄새가 난다니요? 왜 냄새가 난다 그럽니까 사람한테? 그러냐? 경기도 냄새 좋은 냄새 납니다. 맨날 기쁩니다. 냄새 나는 것은. 경기도지사는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이크를 자기가 원할 때 데리고 와서 말하면 되는 거고 당 대표는 매일 기자들이 국회에서 100명씩 붙어가지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하기 때문에. 깎이는 얘기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 차이인 거고 대선 경선 뛰어들면은 둘 다 뛰어들면은 그 안에서 모든 질문 다 답해야 되기 때문에 미쳐 나옵니다, 둘 다. 참네. 기다려진다. 자, 암석아. 그런데 야권은 뚜렷한 인물이 안 보인다. 김종인 위원장이 새로운 인물 나타날 거라고 자꾸 군부론 떼는데 있냐? 그거 찾았으면 지금 야권이 이렇게 지지율 낮은 상태가 아닐 테고 거꾸로 말하면은 지금 사실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걸 노리고 이번 판에 뛰어든 건데 그래서 정계 개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정계 개편이 축이 될 수 있는 두 명이 윤석열과 안철수라고 했을 때 그 둘은 또 서로가 탐탁치 않을 것이고 네, 지난번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큰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예전에 국민의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총장에게 비례대표를 제안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본인과 윤석열 총장 간의 상하관계를 이제 좀 의식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쁠 것이고 정치권에 금도라는 것이 있는 게 고사한 영입에 대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발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몇 년 지난 그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옛날에 비례대표 자리 주려고 했다. 이거는 상하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실패한 영입이었고 공직자에 대한 제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밝히는 것도 부적절한데 밝힌 거는 굉장히 큰 실수한 거고 둘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실제 측근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암석이가 야권의 새로운 인물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암석인가 봐요. 그러면은 야권의 그럴 수도 인물이. 있고요. 네. 새로운 인물 이런 거 얘기했을 때는 필요하다. 김종인 위원장한테 물어봐서 뭐 새로운 인물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힌트가 있습니다. 이 말에.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모 종편에 나가서 자유한국당에 뉴페이스가 뜬다.
아니 지금 김진 논설위원도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본인이었습니다. 본인이었어? 본인이 대선 경선에 나왔거든요. 아, 그랬냐? 그럼 김종인 위원장은 뭐겠습니까? 그 새로운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그 나라고 봐요. 본인입니다, 본인. 너 굉장히 심오하고 통찰력 있다 너. 오늘. 네, 저 친여 컨설턴트로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당해봤기 때문에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얘 아주 눈을 부릅뜨고 얘기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한 10년 전만 해도 해볼 만한 얘기였을 건데, 아니 5년 전만 해도 뭐 시도해볼 만한 얘기였을 텐데, 사람이 아무리 정치가 정년이 없다고 해도 너무 좀 그 나이 연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역시 선수로 나가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바이든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나. 거의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사람도 오래 사나? 잘 먹고 잘 크고. 미국 사람. 미국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해요. 그렇지도 않더라 미국이. 여기서 변칙 플레이 나오려면은 대통령을 하겠다. 다만 임기 단축하겠다. 그렇지. 임기 단축하겠다. 나는 개헌을 하겠는 데까지만 내가 하고 물러나겠다. 1년이면 충분하다. 요렇게 던지고 가면은 개헌 대통령 썰이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멀다. 요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 2017년 대선 때 잠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운천, 김종인 등등 단일화하겠다. 그때 출마할 때 대한민국 비대위원장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어요. 그것은 비대위원장. 한 2, 3년 정도 대통령을 하면서 개헌을 해서 의원 내각제로 바꾸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2020년 총선까지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전략이면은 김종인 위원장 또 대권 도전이 가능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사실 대선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새로운 인물이 나올 거라고 그런 취지의 얘기를 이제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간 것은 영입론 이런 것이 계속 군불대기처럼 이어졌잖아요. 그렇게 간 것은 결국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키우는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이제 젊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를 하나를 딱 갖다 놓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그걸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쫙 짜여지는데 그 결국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중심의 얘기로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었는데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면 대권도 결국 김종인 비대위가 재보선 끝나고 이제 없어질 거라고들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정치판을 떠날 거라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김종인 이 대권론은 사그라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묻자. 도대체 숨어있는 후보 니들 눈에는 보이는 거요? 안 보이는 거요? 어딘가 있어 없어? 있긴 있는데 말하기 싫습니다. 그러냐? 김센다 야. 아버지가 나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다 고수다 이럴까봐 저희 집안은 그때부터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기탁금 5억. 기탁금 5억. 한방 기탁금 5억. 야, 그 정도는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빙하는 안 보이더냐? 아니 보이려고 했는데. 지금 잘 갑자기 안 보이는 것 같고 눈앞이. 근데 아무나 얘기해야 되나? 알았다. 이렇게 숨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역시 정치는 생물이구나. 아주 변화무쌍하구나. 이 애비가 니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아주 절감을 했다. 역시 정치는 어렵구나. 그러면 안 나가시는 거죠 내년 대선에? 야, 썩어도 준치다. 자꾸 그러니. 야, 나가면 우리 셋이 60만 원 갖고 살아야 돼 한 달에. 대선 나가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아니 어쨌든 하여간 그래도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니 난 한번 가보겠다 이 얘기하면서 내가 비전을 좀 제시하겠다. 구호는 대한민국 사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사드. 그 옛날에 한번 써먹은 거다. 정치 시작할 때. 자, 내가 바닷가에서 군대 생활해가지고 이 피부가 나이 먹어보는 게 이게 다 바닷물에 세수하다가 맛이 간 거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주 군대에서 제대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 아저씨 어디서 오셨냐고 후배놈들이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피부는 후천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원래 이런 얼굴 아니다. 제 피부는 왜 그게 유전이 된 거죠? 너는 아비에 비해는 아주 훌륭하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라. 기쁩니다. 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후보는 아무래도 공약이 재산이다. 내가 일생에 걸쳐 제일 좋아하는 게 군사 전문가로서 군대 이야기, 그리고 이번 선거를 위해서 아비의 정체성을 과감하게 버리기로 했다. 전 국민 군 복무 대신 농촌 복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자급자족 능력을 배양하는
이 농촌복무 의무화 공약 이거 어떠냐? 이거요. 아주 좋습니다. 사회주의 냄새가 나고 저기 옛날 그 사회주의 국가 냄새가 나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중국 같지? 네, 아니 그거보다 위에 있는 나라 느낌이 나가지고 기분 좀 좋아요. 야, 너 그쪽 취향이었냐? 너무 좋아한다. 아니 진짜 북한이 전군의 간부하다가 요즘 이제 전군의 농부하고 있는데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거 농촌 복무 몇 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침 하는 거다. 네? 군복무하고 똑같이 하는 거다. 이 땡볕에. 그 20세기 초에 집단 농장이라고 있었는데 그런 거 비슷한. 야, 집단 농장 그 얘기까지 나오고 아버지 공산주의 하자는 거 아니다. 둔전 아니에요, 둔전. 둔전. 아버지가 이왕이면 이거 예비 후보 단계 때 공약 발표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지지율 폭락해서 출마 못 하시게. 돈 좀 아끼고 살자고요. 우리가 대선 나갈 돈이 어디 있어요? 니들이 정 뜻이 그렇다면은 이 애비도 정말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종대 결심을. 종대 결심 할 수도 있는 거다. 무슨 결심을 하죠? 아니 호적에서 저희를 파는가? 아니 그러지 말고 니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러면서 내가 종대 선언하고 그 다음에 아비는 갈 길을 간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명절에 심사숙고 해보자.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는 건가요? 아이 그 자꾸 시잘데없는 얘기하냐 너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톡톡 대드냐. 대들다니요. 저는 희망의 메시지 전달했습니다. 좋다. 참 어쨌든 허경영 후보와의 단일화. 허경영과 단일화. 네, 그러니까 금태섭 모델로. 그거 마음에 드네. 네. 아무래도 방송에 한번 모셔야 돼. 야, 내가 이 아들들한테 이 공약을 인정을 못 받고 애비가 참 입장이 어렵다. 그러면은 이 세 자식들이 이 애비한테 공약 한 가지씩 건의해봐라. 예, 코로나19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하는데 요즘 공약은 금지가 트렌드입니다. 금지가 뭘 금지하느냐? 명절에 취업, 결혼, 출산, 군대 얘기 금지 이거를 걸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아, 그거를 공약으로 내건다. 위반하면은 수용소로 가는 건가? 과태료 10만 원씩. 야, 그거 아주 귀여운 공약이다. 귀엽다고요? 기쁩니다. 자, 그다음에 누가 할 거냐? 네. 화산이 해봐라. 그냥 대통령 되시면 모든 권력을 총리와 내각과 국회에 이양하겠다. 이러고 쉬시면 안 될까요? 낚시나 하러 가죠. 네, 아버지가 당선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시는 게 더 무섭습니다. 아, 그러냐? 아버지한테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넌 그 얘기 할 때 왜 꼭 째려보면서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필요한 것이 대통령이 쥐고 있는 권력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제왕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또 우리가 지금까지 헌법도 30년 넘게 바꾼 적이 없거든요. 개헌 대통령이 아버지가 한번 돼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좋은 포부에서 알았다.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 우리 암석 셋째. MB가 되지 말고 변창흠이 되지 말고 이 두 사람 왜 얘기하냐면은 둘 다 꼰대 상징처럼 돼버렸어요. MB는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대통령 되면은 그 말 안 하겠다. 그 말 사실인데. 오케이. 그 말 하겠다 공약해야 되고 변창흠 한 사람이라도 젊은 사람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 말을 들어라. 왜냐하면 저는 변창흠 그 청문회 때 가장 충격이었던 게 그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밥을 사 먹냐. 이 얘기에서 돈 없는 사람에 주목한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밖에서 많이 사 먹어요. 그래서 그 원래 얘기가 집에서 주방 공간을 줄이자는 거예요. 공유 주방 넣고.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한 평당 지금 막 몇 천만 원씩 하는데 주방 공간 줄이자는 얘기는 주택 가격을 낮추는 효율적인 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살아온 대로 그냥 바로 배척해버리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MB 같이 해도 안 되고 변창흠 장관처럼 해도 안 되고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 얘기하면 좀 들어라. 젊은 사람 얘기할 때 좀 암석이 들어라.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꼰대가 안 된다는 대선 공약. 이 아버지 마음에 든다. 정말 마음에 든다. 공약 이행 정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평가해준다. 여론조사를 해야 되나? 네. 재신임을 물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좋다. 오늘 많은 후보들 얘기했다. 여야, 서울, 부산, 후보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후보들을 위해서 이 후보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면서 오늘의 덕담을 정리해보자. 한 사람씩 좀 부탁합니다. 후보들에 대해서? 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재명 도지사님,
제가 2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3등입니다. 당신이 항상 1등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거 꼭 전달이 될 것 같다. 아주 그 섭섭함이 켜켜이 쌓여 있구나 지금. 그렇죠. 좋다. 이낙연 대표의 목소리를 저렇게 피워 당사자보다 더 당사자 같아. 화산. 제가 정치인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구나. 아니 제대로 안 하시니까 제 지지율이 오르지 않습니까? 사퇴하세요. 근래 들어 내려왔는데 그 지지율 다 어디로 갔습니까? 증발되고 말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국민으로서 제가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노골적인 정치 행보로 수사를 하지 마세요. 저처럼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평범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여야 정치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메시지. 자 우리 암서. 선거는 치열하게 치르시고 당선되시면은 정승같이, 선거는 개같이, 당선되면 정승같이 직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성대모사를 다들 돌려막기식으로 하면 정치자들이 더 헷갈립니다. 그래도 윤석열은 저만 해서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훌륭한 아들들의 이 귀한 내가 지침을 받아가지고 김종대는 김종대의 길을 가겠다. 이런 이야기로 설 덕담을 마무리하겠다. 이제 밤은 깊어가고 차린 것 없는 식탁이었지만 대화만은 풍성했다. 한 해는 이렇게 시작되고 이 설이 지나면 선거 뉴스는 더 많아질 것이다. 아버지 김종대는 일장연설을 하고 싶다. 정치는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먹는 것도 정치적인 일이야. 벌써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대파 한 단위 50만 원이야.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누가 영원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언제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오늘의 가상의 정치 토크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몹시 힘들었습니다. 이준석 의원 어떻게 재밌었습니까? 예, 이거 성대모사가 이렇게 풍성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했고. 본인도 성대모사 하셨어요? 저는 술 먹으면서 가끔 하는 건데 이게 직업적으로 하는 두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요. 이게. 예, 아주 재밌었습니다. 다들 제 아들 역할 소화 잘 해주셨어요. 이런 아들들 두면은 정말 행복한 아버지일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다 김씨인데 다 김씨인데 나만 이씨야. 뉴스빙하 김민아 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평론가, 뉴스 암석 이준석 전 최고위원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